영국 왕 리어에게 딸 세 자매가 있었다. 맏딸 고네릴은 올버니 공작 부인이 되고 둘째 딸 리건은 코널 공작 부인이 되었고 막내딸 코델리아는 아직 처녀였는데 구원자 두 사람이 이 공주를 두고 경쟁하고 있었다. 프랑스 왕과 버간디 공작이 경쟁을 하는데 둘이 다 리어 왕궁에 와서 묵으면서 이 공주의 사랑을 독차지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늙은 리어 왕은 80여 세나 된 노인으로 노년에 몸도 피로하고 정무도 귀찮아져서 국사 직무를 좀 더 젊은 사람에게 맡겨버리고 자기는 멀지 않은 죽음에 대한 준비나 잘할 결심을 했다. 하루는 딸 세 자매를 모두 한자리에 앉히고 각자 자기 입으로 그 누가 부왕을 제일 사랑하는지 말하도록 하여서 그 사랑의 도를 측정하여 나라를 3분하여 나눠 주려고 했다. 맏딸 고네릴은 자기의 부왕에 대한 사랑 정도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고 자기 눈동자보다도 더 사랑하며 자기 생명이나 자유보다도 더 사랑하노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실은 진정으로 부왕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었고 단지 이빨림으로 그럴듯하게 꾸며댄 데 불과한 것이었다. 왕은 딸의 말을 믿고 진정으로 자기를 그처럼 사랑하는 줄 알고 기분이 좋아져서 왕국의 3분의 1을 그 딸과 사위 공동 집정하에 떼어 맡기게 되었다. 둘째 딸을 불러 말을 시키니까 리건은 자기 언니와 꼭 마찬가지로 속을 감추고 겉으로는 부왕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기 언니보다도 더 맹렬하여서 이 세상 어떤 즐거움보다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제일 즐겁다고 말하였다. 리어 왕은 자기를 그렇게 극진히 사랑하는 딸들을 둔 것이 마음에 대단히 흡족하고 이 둘째 딸의 맹세가 마음에 꼭 들어서 맏딸에게 준 땅과 똑같이 국토 3분의 1을 갈라서 상을 주었다. 그 다음에는 막내딸 코델리아더로 말하라고 하였다. 왕의 내심으로는 이 막내딸이 자기를 제일 기쁘게 해왔고 또 제일 사랑해왔으니까 요것은 언니들보다도 더 한층 달콤한 말로 왕의 귀를 즐겁게 해주려니 하고 적이 기대하고 있었다. 코델리아로서는 언니들이 모두 속으로는 남편들과 단짝이 되어 부왕의 왕권을 빼앗을 궁리를 하고 있으면서 겉으로만 입술에 꿀 칠하듯이 아양을 떠는 그 꼴이 야비하게 보였다. 그는 여러 말 보태지 않고 간단히 자식된 의무로 아버지를 사랑하노라고 대답하였다. 자기가 이때까지 제일 총애하던 막내딸의 입에서 이러한 불경스러운 대답이 나오는 것을 들었을 때 왕은 몹시 노하였다. 그러지 말고 태도를 고쳐서 좀 더 달콤한 대답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라를 나눠주지 아니할 테니 다시 잘 생각해서 대답하라고 타일렀다. 코델리아는 다시 아버지가 자기를 길러주었고 또 사랑해 주었으므로 자기로서는 그 은혜를 보답할 의무를 느끼어서 늘 아버님께 복종해왔고 또 존경하였노라고 대답하였다. 또 그리고 이어서 자기는 말주변이 부족하여서 언니들처럼 아첨도 할 줄 모를 뿐더러 사실에 있어서도 자기는 아버지만을 특별히 사랑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방금 언니들이 그들 자신의 입으로 이 세상에서 아버지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으나 진정 그렇다면 그들은 남편을 왜 얻었는가?
자기는 만일 시집을 가게 되면 자기 사랑과 봉사의 절반은 남편에게 나눠주어야 할 의무가 생길 것이다. 결혼하고 나서도 아버지만 사랑하고 남편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런 결혼은 자기로서는 거절할 수밖에 없겠노라고까지 말하였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코델리아는 내심으로는 아버지를 몹시 사랑하고 있었다. 입술에 꿀발림만 하는 언니들보다 그 진정한 사랑의 정도는 비교도 안 되는 것이었다. 다른 때 같으면 솔직히 그 넘치는 사랑을 숨김없이 고백하였을 것이다. 지금 언니들이 마음에 없는 사탕발림을 교묘하게 하는 것이 불쾌하게 생각되어서 자기로서는 사탕발림을 하기보다 차라리 침묵을 지키는 것이 나을 것이요 또 떳떳한 행동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언니들처럼 이득을 볼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심을 받지 않고 자기의 사랑은 순진한 사랑이요 결코 영리적이지 않다는 점이 명확해질 것이다. 또한 이러한 순진스러운 고백이 언니들의 과장된 허언보다 좀 더 진정한 성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늙은 왕은 이런 단순한 대답이 건방지다고 크게 화를 냈다. 원래 이전부터 역정을 내기 잘하던 왕은 늙어 고집이 더 심해져서 참된 사랑을 거짓 사랑과 분간하지 못했다. 가슴속에서 진정으로 흘러나오는 진담과 가식에서 흘러나오는 사탕발림을 구분하지 못하였다. 순간적인 노여움의 발작을 억제하지 못한 노왕은 지금까지 이 막내딸에게 주려고 남겨놓았던 국토 3분의 1을 도로 거두어서 큰딸 부부에게 나눠주고 말았다. 궁전 내의 대신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 앞에서 두 사위에게 왕관을 씌워주고 국권, 국가 수입, 국가 행정사법권을 다 물려주고 자기는 왕이라는 명의만 가지고 있겠다고 선포하였다. 왕궁 유지비도 사양했다. 자기는 단지 100명의 시위병과 시종을 거느리고 한 달은 큰딸의 나라에 가서 살고 그 다음 한 달은 둘째 딸 나라에 가서 살고 하여 매월 번갈아서 딸들의 사랑을 계속해 받으면 족하다고 말하였다. 나랏일을 이처럼 쉽게 버리고 의지의 인도를 거절하고 감정적 기분으로 이러한 일을 저질러 놓은 노왕의 행사에 만조백관이 모두 다 놀란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신하 중에는 이 격분한 왕을 간할 용기를 가진 자가 하나도 없었다. 오직 한 사람 켄트 백장만이 코델리아를 옹호하여 말을 했더니 왕은 입을 닫지 않으면 사형에 처하겠다고 호령하였다. 그러나 현명한 켄트 백작은 그리 쉽게 내리눌릴 인물이 아니었다. 켄트 백작은 일찍부터 변함없이 리어 왕에게 충성을 다하여 왕을 존경하였고 친부처럼 사랑하였고 주인으로 섬겨왔다. 이 주인의 원수 앞에서는 자기 생명을 내걸어 싸웠으며 리어 왕의 안전을 위하여서 전쟁에 지는 일이 없던 충신이었다. 오늘 이날에 왕의 처사에 반대하는 이유는 오늘날까지 자기가 충성을 다해온 신하로서 이처럼 무모하게 왕을 반대하는 행동을 광증이 든 탓으로 돌리는 한이 있더라도 왕에게 바른대로 충고하여서 왕의 처사를 올바로 잡아들이고 싶은 충성심에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과거에도 중대한 사건이 생길 때에는 왕에게 늘 충고해 온 것처럼 지금에도 충고를 안 할 수 없었다. 이번 실수를 올바로 잡기 위하여서 왕이 자기의 경솔한 처사를 취소하는 것을 보기 전에는 왕명에 복종할 수 없노라고 강경히 항의하는 것이었다.
이 착한 켄트 백작의 충언은 더 한층 왕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마치 치명적 환자가 도리어 자기를 치료해주는 의사를 죽이는 것처럼 왕은 이 충직한 의사에게 국외 추방을 명하고 그 기한을 단 닷새로 하나여 그 전에 떠나지 아니하면 사형에 처한다고 선고하였다. 켄트 백작은 하직하면서 왕이 그토록 엄명하신다면 할 수 없이 국외로 가기는 가겠지만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비노니 코델리아의 신변을 보호하여 주시고 코델리아 공주님만은 바른 말을 아뢰었으니 더 말할 것 없지만 큰 두 여왕님의 말씀이 참된 사랑으로 실천되기만 바라면서 생소한 타국으로 가서 자기 생활을 전환시키겠노라고 고별 인사를 하고 탄식하면서 길을 떠났다. 왕은 코델리아의 구원자인 프랑스 왕과 버간디 공작을 초청하여 데려다가 막내딸 처벌할 일을 이야기해 들려주고 지금 코델리아는 알몸뚱이만 남고 유산이라고는 한 푼도 없게 되었으니 그래도 구원할 의향이 있는가를 타진하였다. 버건디 공작은 곧 그러한 무일푼의 여성에게는 흥미가 없노라고 사양하고 말았다. 그러나 프랑스 왕은 공주가 부왕의 불쾌를 사게 된 그 원인이 말주변이 부족하고 그 언니들처럼 아첨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리 되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공주의 손을 부여잡고 자기로서는 한 나라를 지참금으로 가지고 오는 신부보다도 덕행을 가지고 오는 신부를 더 가볍게 인정하는 것이니 언니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했다. 또 그렇게도 무례하고 몰인정하기는 하지만 아버지는 아버지이니까 부왕에게도 작별 인사를 아뢰고 나서 자기와 손에 손을 잡고 프랑스로 가서 왕후가 되어 그 아름다운 프랑스의 국모로서 이 두 언니들의 나라들보다 한층 더 아름다운 나라의 주인이 되어 행복한 생활을 하자고 달래었다. 그러고는 버간디 공작에게 맞대놓고 이자는 물로 만들어진 공작 각하인지는 모르나 지금같이 사랑하노라고 찾아다니던 공주가 지참금이 없어지자 곧 그 사랑이 물처럼 흘러내려가고 말았다고 비웃었다. 코델리아 공주는 눈물 가득 찬 눈으로 언니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늙은 아버님을 모시고 국사를 잘 보살피라고 당부를 하였다. 언니들은 삐죽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다 제각기 제 의무를 다 잘 알고 있으니 여러 군소리하지 말라고 빈정되었다. 그리고 운명의 구걸로 프랑스로 외국왕을 따라가는 네가 네 외국 서방님을 만족시키도록 채비를 잘 차리라고 멸시하는 태도로 대답하였다. 사랑하는 부왕을 표리부동한 언니들한테 맡기고 떠나가는 코델리아 공주는 구슬프기 그지없었다. 코델리아가 떠나가자마자 언니들의 아키 같은 본성이 드러나고 말았다. 첫 달에는 맏딸 고네릴의 궁전에서 부왕이 동거하기로 약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 다 못 차서 벌써 약속과 실행이 일치되지 않게 되었다. 이 욕심꾸러기 딸은 아버지한테서 재산은 물론이고 왕관까지도 물려받았건만 부왕이 자기의 허영심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물품에 욕심을 품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곁에 있는 것이 꼴도 보기 싫어지고 더군다나 거느리고 있는 그 100명의 시종이 눈의 가시처럼 생각되었다. 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딸은 얼굴을 찡그리고 늙은 아버지가 무슨 이야기라도 걸면 골치가 아프다고 핑계하거나 그 밖에 어떠한 수단으로든지 아버지를 멀리하려 하였다. 딸은 이 늙은 아버지를 모시는 것이 쓸데없는 짐으로만 생각이 들고 그 신하들을 먹여 살리는 것도 불필요한 낭비처럼 생각되었다.
일부러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기도 하고 또 일부러 못 들은 채 하기도 하는 것이었다. 리어 왕이 이 딸의 급변한 행동을 눈치 못 채는 것은 아니었으나 될 수 있는 대로 눈을 감아 주었다. 사람이란 누구나 대체로 자기가 고집불통으로 일을 저질러 놓고는 후에 솔직히 자기 과오를 시인하기는 싫어하는 성질을 가진 것이 보통이다. 진정한 사랑과 충성은 그 어떤 악질로도 멀리할 수 없는 법이요. 그와 반대로 거짓과 공허한 마음은 버릇으로 타협되는 법도 없는 것이다. 이 원칙은 추방된 켄트 백작의 행동으로 증명되었다. 추방을 당한 그가 영국 땅 어디서고 발각되는 날에는 사형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것도 무릅쓰고 주인에게 유용한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보기 위하여 주인의 옆에 몰래 숨어 있으면서 은근히 도와주려고 생각하였다. 자기가 섬겨야 할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는 자기의 처지가 변하더라도 아무리 천한 일이라도 불문하고 달게 하는 것이 착한 사람의 특징이다. 이 선량한 백작은 하인으로 변장을 하고 과거의 품위를 다 내버리고 왕의 하인으로 써달라고 자원하였다. 왕은 물론 이 사람이 켄트인 줄은 모르고 이 케이아스라는 사람을 하인으로 고용하였다. 왕이 한때 부리던 그 위대하고 고상하고 장대하던 신하인 줄은 몰랐다. 소박하고 왕명을 잘 수행해 주는 것이 그렇게도 유들유들한 아첨을 떠는 그의 맏딸에 비하여 이 하인은 왕의 마음에 꼭 들게 되었다. 그리고 이 케이아스가 고용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주인에 대한 자기 충성과 사랑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어떤 날 고넬의 요리사가 리어 왕에게 너무나 무례하게 구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반드시 고넬 왕후가 그 요리사를 시켜서 일부러 왕에게 불순하게 굴게 하는 것이라고 간파한 케이아스는 그 요리사가 폐하 앞에서 너무나 노골적으로 모욕의 언사로서 왕을 희롱하며 지나가는 것을 쫓아가서 그놈 발뒤축 사이로 다리를 걸었다. 그 요리사는 개밥 구덩이 위에 꼴사납게 나가 떨어졌다. 리어 왕이 케이아스의 이 친절한 복수를 보고 나서는 케이아스를 더 한층 좋아하게 되었다. 리어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켄트 혼자만은 아니었다. 국내에서는 지위도 낮고 아주 보잘것없는 인물이었으나 리어 왕에 대한 사랑을 저버리지 아니한 바보 영감이 있었다. 이 바보 웃음거리꾼은 원래 리어 왕이 자기 궁전에 살고 있을 때부터 늘 왕의 옆에 붙어 따라다니면서 왕을 웃기곤 하였다. 옛날 풍속에 왕궁 혹은 큰 벼슬아치들의 집에는 바보 한 사람을 먹여두고 업무를 끝내는 후에는 이 바보를 데리고 웃고 떠들고 노는 것이 한 풍습으로 되어 있었다. 이 가련한 바보는 리어 왕이 왕권을 딸에게 옮겨준 후에도 왕을 꼭 붙어 따라다니면서 재롱을 피워서 왕의 기분을 위로해 주는 것이었다. 이 바보도 때로는 리어 왕이 갑자기 정신없이 노망이 나서 자기가 썼던 왕관을 번쩍 벗어서 딸의 머리에 씌워주던 그 모습이 생각날 때마다 한마디씩 왕을 놀려대지 않고는 못 견뎠다. 그래서 하루는 리어 왕의 우스운 행동을 노래로 지어 곡조에 붙여서 읊조리는 것이었다. 오, 두 딸들아, 너희의 뺨에는 갑자기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리고 왕은 슬퍼서 노래를 부르도다. 아무튼 이러한 왕이 숨기내기를 하면서 바보들 틈 사이로 돌아다니도다. 바보 영감은 얼마든지 즉석에서 새어나오는 즉흥시를 곡조에 맞춰 부르면서 고넬을 면전에서도 드러내놓고
여러 가지 조롱과 놀리는 언사를 반복하며 방황하는 것이었다. 참새가 남의 종자인 뻐꾸기를 맡아서 잘 길러놓으면 뻐꾸기들은 자기네를 길러낸 어미새에게 은혜를 갚기는커녕 도리어 늙은 참새의 머리를 쿡쿡 쪼아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리어 왕이 두 딸은 배은망덕한 사람들이라고 비난하였다. 또는 말이 수레를 끄는 대신에 수레가 말을 끄는 격이라고 비꼬아 중얼거리었다. 리어 왕은 지금 와서는 왕이 아니요 왕의 그림자만이 남아있다고 개탄하는 것이었다. 리어 왕은 딸의 정이 차차 더 식어가고 더욱더 버르장머리 없이 굴며 아버지를 멸시하는 기색이 노골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 어리석은 노왕이 딸한테 받는 수모가 점점 늘어가더니 마침내 딸은 아버지를 대면하였다. 아버지가 거느리고 있는 시종 100명을 먹이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 군 식구들이 떠들고 놀며 먹고 마시면서 궁안을 시끄럽게 한다고 불평을 토로하였다. 시종수를 줄이되 특히 젊은 놈들을 다 내보내고 늙은이나 몇 사람 남겨두어서 시중들게 하여야 되겠다고 종알거렸다. 이런 불평을 듣는 리어 왕은 자기 눈과 귀를 의심하였다. 자기의 친딸이 이렇듯 불쾌한 말을 하는 것은 참으로 뜻밖이었다. 자기한테서 왕관을 물려받은 딸이 이제 와서 아버지의 시종수를 줄여야 한다느니 하여 늙은 아버지의 비유를 이렇듯이 거스리게 하리라고는 참으로 믿을 수 없었다. 그러나 딸은 조금도 반성하는 기색이 없고 불평이 더욱더 느는 것을 볼 때 리어 왕은 격분하였다. 더구나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시종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고결한 행동과 예의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다. 결코 이 더러운 딸년이 악담을 하는 모양으로 소란하거나 술이 취하여 떠드는 일 없이 모두가 각기 자기 맡은 본분에 충실한 사람들인데 딸년이 공연한 생떼를 부린다고 윽박질렀다. 그러고는 둘째 딸 리건에게로 간다고 즉시 말을 준비하려고 서둘렀다. 리어 왕은 맏딸은 배은망덕한 년으로 그 가슴은 대리석같이 희지만 그 몸은 악귀의 화신이요 바다 귀신보다도 더 흉악한 년이라고 욕을 하였다. 그리고 고내릴 내년은 평생 아이를 못 낳도록 내가 저주한다. 혹 애를 낳거들랑 그 자식이 내년이 이 아비한테 한 대로 제 어미를 학대함으로써 은혜를 모르는 자식은 어버이에게는 독사의 혀보다도 더 독하고 날카로운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를 바란다고 저주를 하였다. 고넬일의 남편은 자기는 아내의 비행에 가담한 일이 없노라고 변명하였다. 리어 왕은 귀담아 듣지도 않고 크게 화를 내며 곧 말 한 장을 차리라고 호령하여 시종 100명을 거느리고 둘째 딸 리건의 궁으로 간다고 길을 떠났다. 도중에서 생각해보니 막내딸 코델리아가 나쁘다고 생각되었던 것이 지금 와서는 맏딸의 약점과 비교하여서 얼마나 작은 허물이었나 하고 새삼스러이 막내딸이 그리워서 엉엉 울었다. 리건은 남편인 왕과 더불어 굉장한 큰 궁전 안에서 호강하고 있었다. 리건의 궁전을 향하여 가는 리어 왕은 케이아스 하인을 앞서 보내어 둘째 딸에게 아버지를 영접할 준비를 하라고 통고하였다. 맏딸 고넬일도 아우 리건에게 편지를 보냈다. 내용은 부왕의 방탕한 생활과 까다로운 불평에는 참으로 견딜 수 없었다고 하소연하고 리건이 속을 썩이지 아니하려거든
시종 100명이 궁 안에 들어서기 전에 미리 막아야 한다고 일러준 것이었다. 그런데 고넬의 편지를 가지고 가는 사자와 리어 왕의 편지를 가지고 가는 케이아스가 한날 1시에 리건의 궁전에 도착하게 되었다. 케이아스는 궁전 문 앞에서 고넬의 사자와 맞부딪혔는데 자세히 보니 그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고넬의 궁에서 리어 왕에게 불순한 태도로 대할 때 케이아스가 발을 걸어 개밥 구덩이에 넘어뜨려 주었던 바로 그 하인인 것을 알게 되었다. 케이아스로서는 이 하인이 안 이꼬 보일 뿐더러 또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 의심이 생겨서 트집을 잡아 싸움을 걸었다. 케이아스는 결투를 선언하였으나 그자가 거절하므로 케이아스는 화가 치밀어 올라서 그자를 흠씬 두드려 누이고 말았다. 그같이 교활한 놈 또는 수상한 편지를 나누는 놈이 당연히 받을 벌을 받은 것이지만 이 소식이 리건 부부의 귀에 들어가자 화가 난 리건이 케이아스를 잡아다가 벌을 주는 목판 위에 앉혀놓았다. 자기 부왕의 편지를 가지고 온 사신을 극진히 우대하는 것이 마땅한 일일 터인데 도리어 이런 부끄러운 형벌에 처한다는 것은 잘못하는 일이었다. 리어 왕이 둘째 딸의 궁 안에 들어섰을 때 자기가 보낸 사자가 그런 부끄러운 형틀에 두 다리를 뻗고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 기분이 어떠하였을까? 그러나 그는 참았다. 이 첫 번 불쾌함을 꿀꺽 참고 있노라니 이번에는 좀 더 큰 불쾌한 일이 그를 맞이하였다. 오래오래 기다려도 딸과 사유가 나와 맞지 아니하므로 어쩐 일인가 물어보았다. 사신의 대답이 왕과 왕후께서 멀리 여행을 가셨다가 바로 어젯밤에야 황궁하셨는데 몸이 피곤하여 주무시는 중이라고 하는 것이었다. 리어 왕은 단호한 태도로 딸이 나와 맞기를 강요하였더니 마지못해 나오기는 나왔는데 세상에 이런 일도 있을까? 둘째 딸과 둘째 사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 보기도 싫은 맏딸이 먼저 와서 밤새도록 아버지 흉을 실컷 보다가 셋이서 함께 나오는 것이었다. 이런 꼴을 볼 때 노왕은 참 기가 막혔다. 딸 형제가 손에 손을 잡고 나오는 것을 보고 리어 왕은 놀라서 아니 그래 설마 한들 맏딸 내년이 이 아버지의 허연 수염을 대할 면목이 있느냐고 책망을 했다. 둘째 딸 리건이 대신 나서면서 아버지 공연히 그리 화만 내지 말고 우선 시종 절반은 흩어보내고 나서 언니에게 사과하고 도로 언니의 궁으로 가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리어 왕은 화를 내지 않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둘째 딸에게 대답하였다. 설마 한들 아버지더러 다시 맏딸 앞에 무릎을 꿇고 식량과 의복을 대주소서 하고 빌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사람 도리에 벗어나는 일인가. 그러한 부자연한 생활에는 구역질이 났으니 그런 쓸데없는 수작을 나한테 하지 말고 이제 두 번 다시 맏딸을 보기 싫어하는 이 아비를 내가 맡아서 시종 100명과 함께 이 궁 안에서 살도록 하여야 되겠다고 말하였다. 설마 한들 아버지의 왕국 절반을 물려받은 둘째 딸이 아비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리가 없다. 더구나 둘째 딸의 눈매는 맏딸의 눈매처럼 흉악하게 생기지 아니하고 아주 부드럽고 친절한 빛이 역력히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자기는 꼭 이 둘째 딸의 궁에서 살도록 해야지. 지금 시종 절반을 줄여서 데리고 어정어정 맏딸의 궁으로 다시 가기보다는 차라리 할 수 없으면 유산을 한 푼도 못 받아가지고 프랑스 왕에게로 시집간 막내딸에게로나 가서 그곳 왕인 사유에게 약간의 생활비나 빌어가지고 여생을 마칠 도리밖에 없다고 한탄하였다.
이렇게까지 부왕이 말하는데도 리건의 표정에는 언니 고네릴의 태도에 비하여 조그만큼도 더 친절미가 있는 것이 보이지 아니하였다. 리건은 마치 형제간의 불효 경쟁이라 하는지 정 그러시다면 시종 50명이 너무 많으니 반을 더 줄여서 25명쯤이나 거느리고 사신다면 받아들이겠노라고 말하였다. 낙심한 리어 왕은 옆에 서 있는 맏딸을 바라다 보면서 만일 리건이 그런다면 자기는 도로 맏딸에게로 돌아가겠다고 말하였다. 즉 맏딸은 시종 50명이면 받아들인다고 하니 단지 25명만을 받겠다는 둘째 딸보다 아비를 사랑하는 도수가 꼭 배이니까 그리로 가서 살겠다고 하였다. 이 말에 맏딸이 질색을 하면서 25명까지도 불필요하지, 10명도 소용없지, 5명도 많지. 시종을 따로 거느릴 필요 없이 국내 시종들이 여가의 시종들어 올리면 넉넉하지 않으시냐고 말하였다. 이리하여 이 두 고약한 딸들은 그렇게도 그들에게 나라까지 나눠주신 아버지를 학대하는데 경쟁이나 하듯이 조금씩 아버지가 거느릴 시종의 수요를 줄여 말하는 것이었다. 위대한 존엄의 표지인 시종수가 이미 100명밖에 남아있지 아니한 것이 벌써 그의 지위가 대단히 소홀해졌다는 표식이다. 그러니 그 수가 이처럼 자꾸 줄어간다는 것은 결국 그가 한때에는 이 나라 왕이었다는 위엄을 떨어뜨리는 징조가 되는 것이었다. 많은 시종을 거느리고 사는 것이 반드시 행복의 증진이라고 말할 것은 아니지만은 한때 수백만 명을 호령하던 솜씨에 단 한 사람의 시종도 거느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실로 쓰라린 일이 아닐 수 없다. 시종이 줄어든다고 해서 리어 왕이 불편을 느끼게 된다는 것보다도 딸들의 이 배은망덕한 행동이 더할 수 없이 괘씸하게 생각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환멸이 리어 왕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다. 두 딸에게 이러한 푸대접을 받으며 깨달으니 자기 왕국을 이런 불효막심한 자식들에게 나눠준 바보짓이 뼈에 사무치게 분한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리어 왕은 정신의 이상을 나타내게 되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자각하지 못하면서 이들 부도덕한 딸들에게 복수를 해서 이 온 세계를 무서움에 떨게 하겠노라고 호언장담을 하기에 이르렀다. 노왕이 제 아무리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도 그의 늙은 팔뚝에는 복수를 실행할 만한 힘이 없고 그 소리는 공허한 꽹가리 소리밖에 더 안 되었다. 때마침 밤이 되고 모진 광풍이 일어나고 번개가 번쩍 우레소리 우르르 폭우가 내리 쏟아졌었다. 이런데도 두 딸녀는 아버지의 시종들을 방 안으로 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본 리어 왕은 몹시 흥분하였다. 리어 왕은 이런 불효자식들과 한 지붕 밑에서 잠을 자기보다는 차라리 시종들을 거느리고 이 폭풍우를 무릅쓰고 벌판으로 나아가서 말을 달리며 이 굉장한 풍우와 승강이를 하는 것이 영웅다운 일이라고 느끼게 되어서 시종을 이끌고 폭우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궁안에서 딸들은 그 고집불통 인간들이 자진하여서 파멸을 초래하는 것은 저 스스로 벌을 받는 것이니까 말릴 필요 없이 제 마음대로 내버려 두자고 의견이 일치되었다. 그래서 폭우 속으로 뛰쳐나간 리어 왕 등 뒤로 성문을 닫아버리고 말았다. 리어 왕의 앞길에는 몇십 리를 나가도 풀숲 한 폭이 없는 사지였다. 이 비 가릴 집 한 채 없는 벌판으로 왕은 돌진하여 나아갔다. 바람과
우레를 멸시하고 반항하면서 소리소리 지르기를 야 바람아 불어라 불어서 이 땅덩이를 바닷속에 밀어넣어라 물결아 일어나서 육지로 기어올라 땅덩이를 삼켜버려라 인간이라고 부르는 배은망덕한 동물들을 모두 쓸어 없애버려라. 이러는 동안에 따르던 시종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옆에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왕궁에서 사람들을 웃기는 직함을 맡은 바보 영감 하나뿐이었다. 그는 노래를 지어 불렀다. 왜소하고 가느다란 지능을 가진 자, 바람 비와 씨름하여 무엇하리. 비는 매일매일 내리지만 운명조차서 만족을 찾게나. 한때 위대하였던 국왕으로서 지금 단 한 사람의 바보 영감과 함께 표류하고 있는 때에 나타난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본래 켄트백작이었다가 지금 케이아스란 가명으로 왕의 하인 노릇을 하는 사나이였다. 아, 폐하 여기 계시군요. 밤을 사랑하는 동물들도 오늘 밤 같은 이런 밤은 좋아하지 아니하옵니다. 이 밤에 이 무서운 폭풍우가 모든 짐승을 굴속으로 쫓아 넣어 버렸사옵니다. 이러한 환난과 공포는 우리들 인간으로서도 도저히 견뎌낼 수 없는 것이옵니다. 하고 말하면서 켄트백작은 왕을 이끌었다. 그러나 왕은 이 말을 공격하여서 보다 큰 환난이 존재하지 않는 한 이렇게 비교적 적은 해독은 감각되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였다. 마음이 평정되어 있을 때에는 육체도 편안할 수 있으나 그의 마음속에 폭발한 광풍은 그의 육체적 감각을 말끔히 소멸시키고 가슴속에 뛰는 고민만을 남겨놓은 것 같았다. 그는 불효자식들의 비행을 비난하되 음식을 가져다 주는 손을 너희 입이 환영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손을 깨무는 년들이라고 욕을 하는 것이었다. 마음씨 좋은 케이아스는 이런 폭풍이 계속하는 밤에 폭풍과 싸우고 서 있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라고 타일러서 왕을 벌판에 외로이 서 있는 무너져가는 집 안으로 이끌고 들어갔다. 그러나 앞서 들어서던 케이아스가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놀라 뛰어나와서 그 집안에는 도깨비가 있다고 소리질렀다. 다시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은 도깨비가 아니요 가련하고 불쌍한 거지 빼드람이었다. 이 거지가 비바람을 피하기 위하여서 이 움집 속에 들어가 있던 것이었다. 이 바보거지는 참말 미친 거지와 거짓으로 미친 채 하는 거지들 틈에 섞여서 촌락으로 돌아다니며 얻어 먹었기 때문에 이 바보거지도 한 절반은 미쳐서 다니는 것이었다. 거짓으로 미친 채 하면서 얻어먹으러 다니는 거지들은 순진스런 시골 농민들의 동정심을 사기 위해서 서로 불쌍한 톰이니 참된 선인이니 등 이름을 지어가지고는 서로 바늘, 못 또는 장미꽃 가시 같은 것으로 팔을 찔러 피를 내게 하고는 앞세우고 가면서 이 불쌍한 톰에게 한 푼 적선합시오 하고 애원하는 것이었다. 팔을 찔러서 피를 내보이는 이유는 그것을 좋게 해석하면 하나님께 복을 비는 한 방법이 된다고 하고 동량을 안 주는 사람에게는 멸망을 비는 주문이 된다고 협박하여서 무식하고 겁 많은 농민들에게서 동량을 긁어내는 것이었다. 이 불쌍한 바보 거지도 역시 그들 한 부류에 속한 거린이었다. 리어 왕은 이 거지가 헐벗은 몸에
조그만 담요 조각 한 개로 겨우 아래만 가린 것을 보고 이 사람 역시 딸들에게 재산을 다 내어주고 이런 꼴이 되었으리라고 탄식하였다. 이런 엉터리 없는 말을 되풀이하는 왕을 바라다 볼 때 케이아스는 공주들의 불효가 이 노왕을 아주 미치게 하였다고 생각하였다. 원래 훌륭한 충신으로서 지금 변장을 하고 왕을 보호하고 있는 켄트 백작은 이때야말로 자기가 진정으로 충성을 다하여 왕에게 최고의 봉사를 할 기회가 이르렀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 이튿날 새벽 동이 틀 때 켄트 백작은 아직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냥 따라온 충복 몇 사람의 힘을 빌려서 자기가 살고 있는 도보성으로 왕을 옮겨 모시어 놓았다. 그리고 즉시 프랑스로 건너가서 코델리아를 만나 그 잘하는 말솜씨로 지금 리어 왕이 어떠한 공경에 빠져 있다는 것을 자세히 이야기해 들려주고 그의 언니 두 사람이 다 똑같이 얼마나 잔인하게 아버지를 푸대접하고 내쫓았다는 사실을 일일이 들려주었다. 그 착하고 사랑 깊은 막내딸이 프랑스 왕인 자기 남편에게 하소연하였다. 비록 자매간이긴 하지만 그런 흉악하고 불효 막대한 년들을 그대로 둘 수 없으니 영국으로 군대를 끌고 가서 그 연놈들을 다 내쫓고 아버님께 왕위를 도로 올리자고 간청하였다. 코델리아는 남편의 군대를 이끌고 영국 항구 도버에 상륙하였다. 미친 리어 왕은 켄트 백작 성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 실증이 나서 몰래 도망해 나와서 혼자서 도버 해변을 정처 없이 헤매고 있다가 코델리아가 데리고 상륙한 프랑스군의 선봉대에게 발견되었다. 리어 왕은 옷차림이 너무나 더러웠고 정신은 아주 미쳐버려서 해변 근처 풀밭에서 주운 마른 풀대로 역근관을 머리에 쓰고 큰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었다. 아버지를 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소식을 들은 코델리아는 즉시 뛰어가서 뵙고 싶었으나 의사의 말이 약을 들여 한참 실컷 주무시게 한 후 정신을 돌린 후에 만나 뵙는 것이 좋겠다는 충고를 들었다. 그럼 잠에서 깨실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고 이 유명한 의사에게 자기가 가진 금은 보석들을 전부 주고 아버지를 꼭 살려달라고 부탁하였다. 의사들이 좋은 약과 훌륭한 기술을 써서 얼마 안 되어 딸과 대면하여도 무방하리만큼 그의 정신과 육체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 부녀의 대면 광경은 그야말로 눈물 나는 장면이었다. 가련한 늙은 왕은 자기가 본시 제일 귀여워하던 딸을 대수롭지 않은 일에 감정을 터뜨려 이 딸을 유산 한 푼 나눠주지 않고 내쫓은 그 후회와 지금 그 사랑하는 딸을 이렇게 다시 만나는 기쁨이 교차하였다. 곧 또 교차되지 못한 병세가 심해져서 지금 자기가 어느 곳에 누워있는지도 인식하지 못하고 딸이 뺨에 키스로 애무해 주어도 이게 웬 여인이냐고 묻기도 하였다. 그러고는 둘러서 있는 시종들에게 이 여인이 내 생각에는 꼭 코델리아 같은데 내가 상상을 한다고 비웃지를 말게나 하고 말하면서 벌떡 일어나서 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머리를 조아리면서 용서해 달라고 비는 것이었다. 코델리아는 마주 꿇어 앉아서 아버지가 딸 앞에 꿇어 앉는 일은 세상에 없는 법이니 그러지 마시고 자리에 누우시라고 권하였다. 그러고는 부왕의 얼굴과 뺨에 키스를 퍼부으면서
이 키스는 두 언니의 악행을 씻어버리는 키스라고 말했다. 언니들도 지금쯤은 아마 그 폭풍우 부는 밤에 부친을 내쫓은 것을 후회하고 있을는지도 모르니 안심하시라고 말씀드렸다. 하여튼 언니들의 행동을 듣고 코델리아 자신은 아버지를 도와 언니들의 항복을 받고 아버님을 복위시킬 목적으로 프랑스 군대를 이끌고 왔다고 아뢰었다. 노왕은 이 늙은 아비가 노망이 나서 저지른 일이니 그 일은 다 잊어버리라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늙은 왕은 효성스럽고 사랑 깊은 막내딸의 간호와 훌륭한 의사들이 올리는 좋은 약의 효험으로 건강이 회복되었다. 여러분은 비천득의 리어 왕을 다 읽으셨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어디서 왔는지를 함께 되짚어 보겠습니다. 셰익스피어는 1606년 이 비극을 썼습니다. 코델리아는 죽습니다. 리어 왕은 죽은 딸을 품에 안고 5번의 네버를 토해낸 뒤 숨을 거둡니다. 아기는 응징되었지만 선한 자도 함께 쓰러졌습니다. 세상은 끝내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원작의 결말이었습니다. 1681년 극작가 나홈 테이트가 이 비극을 고치려 했습니다. 코델리아를 살렸습니다. 리어 왕도 살아남게 했습니다. 그리고 에드가와 코델리아를 연인으로 묶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셰익스피어 원작에서 코델리아는 이미 프랑스 왕의 왕비입니다.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그녀를 프랑스 왕이 왕비로 맞이했습니다. 코델리아의 본질은 충절입니다. 그 충절 때문에 아버지에게 버림받았고 그 충절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테이트는 그 코델리아를 에드가와 사랑에 빠지게 했습니다. 충절의 화신이 자신을 왕비로 맞아준 프랑스 왕을 배신합니다. 해피엔딩을 만들려다 코델리아를 배신자로 만든 겁니다. 비극은 함부로 고칠 수 없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코델리아를 죽인 것은 잔인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유일한 논리적 규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테이트 버전은 150년 동안 영국 무대를 지배했습니다. 인간은 비극보다 희망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1807년 찰스 림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고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덜어냈습니다. 글로스터 백작의 비극을 드러냈습니다. 코딜리아와 에드가의 로맨스를 넣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만 남겼습니다. 단순해졌지만 오히려 더 순수해졌습니다. 테이트가 고치려다 만들어낸 모순이 램에게는 없습니다. 찰스 램이 건져낸 것은 셰익스피어 비극의 가장 순수한 뼈대였습니다. 비천득은 그 뼈대를 한국어로 옮겼습니다. 번역이 아닙니다. 셰익스피어에서 테이트를 거쳐 찰스 램이 400년에 걸쳐 증류해낸 이야기를 비천득이 한국의 말과 정서로 다시 빚어낸 겁니다. 해석이라 쓰고 해방이라 읽습니다. 오늘날 세계 무대에서 리어 왕은 끊임없이 공연됩니다. 영국 로열 셰익스피어 컴퍼니는 매 세대마다 새로운 리어 왕을 올립니다. 일본에서는 노 형식으로, 인도에서는 무굴 왕조의 이야기로, 아프리카에서는 부족 왕의 비극으로 옮겨집니다. 리어 왕은 특정 시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권력을 가진 모든 아버지의 이야기이고 버림받은 모든 노인의 이야기이며 너무 늦게 눈뜬 모든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이야기는 살았습니다. 배우 이순재 선생님은 노년에 리어 왕으로 무대에 섰습니다. 꽃 왕관을 쓰고 황야에 선 그 얼굴에는
셰익스피어가 400년 전에 썼던 것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권력을 잃은 노인의 눈빛, 너무 늦게 찾아온 후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비천득은 1957년 찰스 램의 디어왕을 번역했습니다. 그 번역이 오늘 여러분의 귀에 닿았습니다. 셰익스피어에서 램으로, 램에서 비천득으로, 비천득에서 지금 이 자리로 문학은 이렇게 흐릅니다. 강물처럼 멈추지 않고. 낭독의 힘, 그 치유의 마법입니다.